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주 일본 엔화 가치가 심하게 요동쳤죠.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몇 시간 만에 5엔 가까이 등락하는 상황이 연일 나타났는데요. 이런 엔화 변동성은 시작에 불과하고 엔달러 환율이 170엔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화 약세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해 보고요. 엔화 급등락 현상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엔화 가치 변동성이 아주 컸어요. 일반 분들은 크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섰을 텐데 이번 주 월요일에만 해도 이게 34년 만에 얼마예요? 160엔 찍었습니다. 그게 34년 만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 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안 그래도 90년 4월인가 그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네. 엔 강세가 펼쳐졌는데 네. 지금 이제 프라자 합의 이런 걸 이제 소환해야 되는 환율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전에 250엔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또 금방 또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언제죠? 5월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그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회의. 동결이 발표되고 그날도 또 환율이 오르니까 네. 거기다 대놓고 이제 시장의 개입을 새벽 시간에 했습니다. 했다는 거는 일본 정부 당국은 발표는 안 하죠. 발표는 안 하지만 당연히 했다라고 보시는 보여주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틀 뒤에 나오는 그 중앙은행 통계에 네. 갑자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사라지면 없어졌어요. 예, 그건 이제 재무성, 네. 일본 옛날 대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이제 돈 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다 알게 되지만 네. 일단 일본의 이제 재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별로 그 코멘트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그러니까 4월 29일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아까 100 얼마야? 160엔 찍자마자 찍다가 예,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개입에 나선 것 같다. 그러면서 얼마로 빠졌었죠? 153엔. 3엔으로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튀었습니다. 또 튄 게 157엔. 157엔까지 갔다가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FOMC 그 발표 난 다음에 153엔인가로 예, 또 떨어졌는데 153엔까지 떨어졌고 또 올랐습니다. 예, 근데 FOMC에서 동결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제 미국 금리 동결은 엔화 가치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게 반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틀 후니까 다음 주면은 또 예, 돈이 어딘가 빠져나갔다는 게 지금 이제 일본 골든 위크니까 통계가 네. 좀 늦게 나오는 걸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얼마를 썼는지 궁금해하고 네. 아직도 실탄이 얼마 남았냐 이렇게 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미천 다 보여주면 돈 그런 다 건가요? 떨어졌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네. 일본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불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외환시장 개입할 여력은 충분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번에 걸친 외환 보유고를 실탄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00억 불 가까이 썼거든요. 네. 단 두 번의 개입으로 1,000억 불 정도를 썼으니까 네. 요걸로 인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개입은 약해지겠죠. 이런 것 약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자금의 실탄은 훤히 보이는데 네. 시장이 별거 아니네 이래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50엔 그때 후반에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 오늘은 얼마입니까? 157, 156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달러 엔이 지금 제가 본 거는 154인가 이런데요. 네. 변동성이 워낙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은 제가 못 봤고요. 그러셨군요. 그 뒤에 네. 반등이 네. 156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엔 환율은 예, 그렇습니다. 원에는 한 880 엔. 880, 890 이렇게 네. 되고요. 원 달러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1360. 1360까지 빠졌습니다. 1363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엔 달러는 154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최근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된 현상
지속된 거 그 이유를 좀 짚어주세요. 미국이랑 일본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미국은 우리 방금 손 경제평론가가 다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뭐 미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검토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완전 선문답을 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금리 인하는 별로 지금 기대 안 할 것 같아.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았어.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살펴본다면 미 연준 내에서 네. 올해 동결하고 또 상황 봐서 금리 인상해요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예. 2년물 국고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단기 금리가 5%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제로 금리를 해제하고 일본도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봐야 네. 거기 0.9%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서 0.8 정도니까 네. 네. 이게 금리 차가 4% 넘게 벌어지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RBA 같은 네. 이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고 상업은행이라면 그러면 일본의 점포가 있겠죠. 네. 그럼 일본의 점포가 있으면 일본 은행들끼리 서로 대출해주는 금리가 네. 콜금리로 네. 돈을 빌려서 네. 미국 콜금리가 5.5니까 네. 거기 투자를 해도 되고 네. 또 더 베팅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사도 되겠죠. 아, 네. 이제 그런 이제 일본에 있는 외국한 은행 외은 지점의 대출 네. 통계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물론 늦게 나오니까 우리가 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을 활용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대상 통화가 어디냐면 그동안 멕시코였거든요. 네. 그래서 엔을 차입해서 네. 멕시코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네. 수익률이 100% 이상 나는 지난 3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N이 60% 빠졌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는 뭐 어떻게 보면 완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어떻게 보면 하는 당연한 의사결정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시장 참여자들 시장 입장에서. 참여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 위엔화 대상으로 한 위엔 캐리 트레이드도 많이 하는데 네. 중국 위엔화는 아무래도 정부가 좀 규제를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세계 3대 통화 중에 하나인 네. N을 대상으로 이런 거래를 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제로로 인상을 하면서 네. 뭐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우리는 일본 국채를 계속 사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겁날 게 없다 이거. 다시 시작. 그래서 리스타트 버튼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누른 데다가 네. 여기다 부스트 버튼을 촉발을 시키는 거죠. 예,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중앙은행까지 네. 금리 인상도 고민했다라는 뉘앙스를 주니 예.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왜 N을 왜 사냐 이렇게 돼버리면서 N 매도 공세가 촉발되고 네. 이걸 이제 막을 건 일본 재무성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네.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저의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그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네.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해 줄 줄 알았는데 네. 인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게 이 거래를 이 수지 맞은 거래를 청산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뭐 굳이. 남들도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이걸 청산하지?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또 투기 세력까지 붙어서 시장에는 이제 N 매도를 전부 하고 N 매수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동안 펼쳐졌습니다. 네. 근데 그 29일에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재무성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먼저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간타 마사토 장관이 네. 투기 활동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피해가 너무 크고 우리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점잖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아마 개입을 시사한 게 아니었나 생각했고 실제로 그 개입의 효과는 컸어요. 네. 다만 이제 컸는데 이제 그 뒤 효과가 안 나오니까 두 번째 폭탄을 이제 도시락 폭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보통 점심시간에 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4월 29일은 점심시간에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1일은 네. 시장의 거래가 좀 뜸해지거나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다들 그랬구나 하고 이제 쉬고 있을 때 원래 개입하거든요. 네. 이런 두 차례의 개입을 통해 시장에서는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선 일본 정부가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고 시장을 개입할 거라는 신호는 분명히 받았는데 네. 돈 얼마 썼는지 통계 보고 이제 또
수지 타산을 계산하는 흐름이 이어지겠죠. 제가 아까 들은 걸 좀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얼마라고요? 1조 3천억 불 정도. 1조 3천억 달러. 네. 근데 이번에 쓴 게 예, 두 번의 방한계? 개입으로 1,000억 불 이상 쓴 것 같습니다. 1천억. 그러면은 이게 예, 더 개입할 수 있습니다. 13분의 1인가요? 예, 그 정도를 쓴 거죠. 근데 이제 외환 보유고를 다 팔아서 이걸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인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외환 보유고의 또 상당수 대부분이 미국 국채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요. 1조 달러 참 정도가 이게- 미국 국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월간 보고서로 나오죠. 3월달 네. 데이터는 있고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게임이 무서운 게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정 보지 않고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이 돈으로 개입하겠어요. 그러면 미국도 무서운 거죠. 서로 좀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 얼마나 서로가 이제 돈독한 사이냐를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한데 미국 국채 전체 발행량이 20조가 좀 넘는데 그중에 달러 기준이죠? 예, 네. 20조 달러 좀 넘는데 그 1조 달러를 갖고서 5%를 들고 있는 큰 손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미현준이죠. 네. 외환 보유고 말고 국내 6조를 들고 있습니다. 네. 미현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들고 있는 큰 손이 두 번째 정도 되는 큰 손이 이거 팔아서 외환 시장 개입하겠다 그러면 서로 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개입들에서 항상 성패는 결국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다른 쪽이 좀 목소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9일이었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일본 야. 중앙은행이 이제 BOJ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엔저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건 드디어 디플레이션 물가 제로 물가가 사라져서 이제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예, 이제 금리 좀 인상해도 될 것 같아서 정상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 뒤에 발표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2.7%까지 둔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한 3%까지 꾸준히 물가가 올라줘서 네, 네. 시장 참가자들 모두가 앞으로 이제 디플레는 끝났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일만 남았으니 집에 계시는 현금들 그거 다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네. 그 돈 그냥 이제 은행에 맡기셔서 네. 이자도 받으세요. 대출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정상 국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금고였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에서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정상 경제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그게 아직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우리는 뭐 3%에서 우리 2.9% 됐다 그러지만 거기는 올리는 게 목표니까. 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보이니까 금리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엔화 가치를 좀 박아내겠지만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패를 보는 거죠.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수도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베팅이 나오는 거죠. 베팅이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는 추가 인상을 할 거라는 게 기대는 더 있죠. 많죠. 그렇죠. 0.1% 정도라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일본의 인플레이션 수준 이런 것만 보면 아직은 조금 미진한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양대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쪽인데 그러세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 쪽인데 네. 최근 일본 금리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네. 에고 여기 금리 인상 없다라고 베팅하는 데들도 하우스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제는 지금 160만 돼도 지금 34년 만에 처음이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지금 엔화 가치가 달러당 170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걱정스럽죠.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말은 뒤에 뭐냐면 슈퍼달러라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달러 가치가 초강세인 초강세로 흔히 말하는 킹달러. 킹달러, 네. 갓달러. 갓달러. 예, 90년대 후반.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 외환 보유고 1조 3천억 불에 네. 대외 순자산 잔고 2조 5천억 불 들고 있는 나라니까 환율 상승하면 사실 표정 관리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구매력이 커지니까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걸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신흥국 위기로 가게 되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97년 외환위기도 킹달러일 때 벌어진 일이고 네. 또 그 뒤
벌어졌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들 이런 것도 다 미국 달러 강세일 때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즉 달러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나라들 네. 네,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흔들린다. 혹시 프레자일 파이브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2013년 미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네. 외환 위기에 준할 정도로 환율이 급등했던 5개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네네네. 그때 혹시 터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 화폐 가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 전 세계 움직이는 중에 제일 걱정되는 나라들이 미국에게 돈을 빌린 나라도 참 많지만 네. 미국과 중국의 엔화 가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사실상. 네. 예, 그러면 중국의 1대1로 과정에서 중국 빚을 졌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엔화도 강세니까. 네. 달러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1대1로 돈을 받았던 나라들, 네. 또 예, 거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파장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60엔이라는 상징적 숫자에서 일본이 개입했는데 만약 그게 무너져서 뚝이 무너져 170엔까지 간다 그러면 네.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갓달러, 킹달러 이렇게 강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면 자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이 끌려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N이 저렇게 약세인데 네. 아시아 통화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통화 중에 하나가 N인데 네. 왜냐하면 중국이 엔화는 고정환율 제도니까 해외에서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네. 전체 통화량 기준으로 해서 보면 3, 4등을 달리는 통화가 일본 N인데 네. 저게 저렇게 약세면 네. 딴 나라 너네는 괜찮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 97년 외환위기도 사실 96년에 있었던 엔화 약세 이후에 벌어진 후폭풍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환율 100원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1% 오른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수입 비중이 되게 높은 경제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GDP의 100%가 넘는 수출입 비중을 가진 나라니까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 안정되던 물가도 다시 오를 수 있다. 이게 걱정이고 네. 두 번째는 네. 일본 기업들 경쟁력이 너무 세요. 그렇죠. 네. 예, 최근 이제 발표되고 있는 일본의 법인기업 실적 통계를 보시면 1989년에 기록했었던 역사적인 최전성기 때 이익의 3배 반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주가 오르는 게 이익이 나서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익이 난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가격이 나오면 힘든 거죠. 예, 힘든 거죠. 네. 안 그래도 또 최근 그 전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큐시에 만들려는 노력들이 사실 TSMC의 협조 속에 네.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N 약세 덕분에 거기 뭐 설비나 인건비가 일단 너무 싸니까. 그렇겠네요. 네. 예, 이 비용을 생각하면서 일본이 지금 그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촉발되면 사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게 항상 경쟁 구도인데 네. 우리나라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이나 반도체까지도 네. 어쩌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가장 그렇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게 가전 및 자동차인데 네. 요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주가가 왜 요새 이렇게 장은 좋았는데 힘이 없었나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N 약세로 인한 이런 게 좀 일본 기업과의 경쟁 격화 문제를 네.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전보다 한일의 어떤 수출 경합도는 좀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주력 수출 품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전히 일본과 경쟁하고 있어서 이런 슈퍼 엔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올해 수출 목표를 한 7천억 달러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고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달러 강세라든가 엔저 현상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분간 쉽게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유일한 희망은 최근에 유가 하락인데 네. 어제 또 중동에서 안 좋은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해주면 이 그나마. 모든 걱정이 네. 다 완화되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떨어지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제 전 세계 다른 신흥국들 사정도 좀 봐줄 만한 여력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추세를
판단할 때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다는 뉴스가 들리면 그래도 이 화폐 전쟁, 통화 전쟁이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시 유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170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유가 오르순세 되면은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조기 추가 금리 인상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는 이제 네. 다른 물가도 올라야 되는데 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물가가 임금이죠. 네. 임금, 집세 이런 것들 다 같이 오르면 해결이 네. 되는데 임금 오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전 3년 동안의 실질 임금 하락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임금 상승인데 정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세게 해줄 것인가? 예, 저는 뭐 0.15 정도 봅니다만 네. 시장의 전망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나가야 될까요? 통화 분산. 통화 분산. 네. 우리나라 원화로 우리가 다 월급 받잖아요. 네. 또 원화 채굴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월급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돈들을 원화로 돼 있는 자산에만 우리는 늘 투자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 환율의 상승에서 하나 교훈을 얻었잖아요. 환율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좋은 게 없다. 네, 그런 걸 오늘 배웠으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나라 국내 자산만 하지 말고 달러 자산, 엔화 자산도 좀 엔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이게 사실 비가 와도 우산을 쓸 수 있고 네. 또 바람이 이렇게 잘 잦아들면서 해가 뜨거울 땐 또 양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외부에서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이 방어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저는 투자 자산으로서 우산 이 달러 자산, 네. 엔화 자산이라고 봅니다.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네. 하나는 은행 가셔서 네. 외화예금 요새 와 진짜 좋은 상품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 놀랍고요. 네. 꼭 가보시고 네. 그것도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그냥 달러나 엔화 선물 ETF라는 네. 아주 좋은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네. 수수료도 굉장히 낮더군요. 네. 그런 상품들 사시면 환전 수수료 부담 없으니까 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안타깝게도 채권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자 소득세 정도는 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워낙 아시는 것처럼 요새 경쟁이 붙어서 네. 판매 수수료나 운영 수수료들이 되게 낮으시니까 네. 은행 부담스러우신 분은 여기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